안녕하세요. 또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질병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 저를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또 더 예민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같이 일하는 저희 보스라든지 또 저희 친구들이라든지 후배들은 또 거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거꾸로 제가 뭐 저런 거에 예민하지 하는 부분에 오히려 또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특별히 나한테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가 있고 또 어떤 거는 그 스트레스를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스트레스에도 휘청거리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잘 견디고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나의 반응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정신활동이라는 게 무엇인지, 두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레질리언스, 회복력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또 내적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심리적 사고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들, 일반적인 방법들은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내적인 자극,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이라든지 또 갈등과 같은 자극이 있고요. 또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이 있고 좋은 자극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극들도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의 어떤 챌린지, 도전이 되는 자극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만났을 때 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두 가지의 기전이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타고난 기질, 이거는 타고난 겁니다.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 건데 무의식적이고 자동화된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똑같은 과제를 주어졌을 때 바로 반응을 합니다. 성격이 제가 말은 되게 느린데 이 반응은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어, 바로 행동에 저는 옮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되게 한참 걸려요. 버스가 다 떠나고 나서도 내가 이 버스를 탈까 말까를 고민하듯이 좀 더디고 느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 여러분들의 순간적이고 자동화된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는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근거해서 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이 기질과 성격이 합쳐서 여러분의 이제 인격을 나타내고 세상과 교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적인 외적인 자극들은 여러분의 인격과 서로 상호작용을 거쳐서 정신활동, 즉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삶의 적응적인 양상들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환자분이 자기 자신을 침대에 꽁꽁 묶어놓고 열쇠를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또 심리치료를 할 때 정신치료를 하고 분석적 정신치료를 할 때 이 그림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정신활동은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정신활동은 언제든지 옳은 것이고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정신활동을 이해하려면은 바로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열쇠를 갖고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들 중에 유능한 정신과 의사는 이 키를 얼마나 빨리 환자와 같이 이 열쇠 구멍에 맞추느냐 이거를 이제 저희의 유능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신과에 대한 심리학적 현상에 대해서 이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파일들을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가장 많이 겪는 오해는 이겁니다. 정신결정론이라고 해서 증상과 행동은 무의식에 의해 쓰여진 대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어렸을 때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서 단지 이 어른이 돼서는 그거를 그 반복적인 어떤 극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신과를 찾아왔을 때, 저를 만났을 때 자꾸 어렸을 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내 아내하고 갈등이 있고 우리 아이들하고 갈등이 있는 40대, 30대 가장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한테 맞은 거, 또 자기 친구들한테 뭐 학대당한 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그 TV나 영화의 영향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자꾸 어렸을 때 것들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행동은 각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정신활동의 어떤 최종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의미들은 갖고 있지만 무의식적 요인만이 행동과 증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신결정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이미 어렸을 때 이 학대를 받았고 나는 이미 어렸을 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치료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내 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과 증상이 무의식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착각하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하고 듣는 여기 계신 S브릿지나 리더십 또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변화하려는 의식적인 노력만 갖고 있으면 회복할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열려 있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오늘 이제 강의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주로 이제 보는 관찰하는 기준들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에 가면은 여러분들 다 병원에 가면은 키를 재고 체중을 재고 혈압을 재고 또 피 검사를 해서 뭐 백혈구나 적혈구 수치, 혈소판의 수치들을 체크하고 또 뭐 간 수치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신과에서는 제가 여기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들을 제일 먼저 환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지금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그 직업이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됐습니까? 라는 거를 물으면서 이제 자아의 강도와 사회적 기능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또 오랫동안 대인관계를 어떤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 환자분의 강도를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실 검증 능력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현실 검증 능력은 내 내적인 충동과 실제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현실 검증 능력이 망가진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환청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소리가 없는데 내 귀로는 실제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게 이제 현실 검증 능력이 망가지신 분들의 대표적인 경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최근에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은 그 대통령을 본인한테 자꾸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인을 보낸다고 보시더라고요. 본인이 이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이 비법을 갖고 있다는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셔서 뉴스를 통해서 나한테 자꾸 메시지를 주고 그다음에 텔레파시를 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청와대에도 들고 다니고
또 국정원에도 들고 가고 뭐 이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듣고 판단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내 현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검증하는 능력이 또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것은 충동 조절 능력입니다. 충동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충분히 지원을 시키는지, 아니면 그 충동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방어 기능도 보고, 또 초자와의 관계를 저희가 이제 보기도 하고, 대상 관계 또는 이제 대인 관계의 내용과 수준을 봐서 이제 자아의 강도를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과 좀 설명을 드릴 중요한 개념은 회복력,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레질리언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우울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또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을 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해서 돌아가는 힘을 회복력이라고 합니다. 이 회복력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받는 스트레스에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됩니다. 회복력의 대표적인 그 예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친구들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 겪지 않습니까? 호르몬들이 막 넘치도록 나오고 공격성도 나오고 이러니까 서로들 이제 왕따도 시키게 될 수 있고, 서로 뭐 말도 험하게 할 수 있고, 또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하루하루 보내는 거는 끔찍했지만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이 다 성장해 있으세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스트레스, 어려운 역경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회복력이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복력과 관련된 자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요새 사회적 보상 체계로 인해서 그 뭐죠? 이 무상 소득이라든지 또 배상을 해주는 재정적 지원 같은 것들이 있고, 또 건강 관련된 자원으로는 의료 서비스를 어디서든지 접근하는 것들이 또 회복력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지인한테 들은 얘기가, 미국에서 이 백신을 맞았대요, 한 분이. 근데 그 백신을 맞기 전에 내가 알레르기가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있고 또 알레르기성 천식도 있고 뭐 이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30분 정도 면담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주사를 맞고, 또 의사 선생님이 그 주사 맞고 나서 그 옆에 30분 정도 또 앉아 있어서 1시간 정도 경과를 관찰하셨서 나중에 그 지인한테 의료보험에서 이제 청구된 게 약 한 $1,000 정도가 청구가 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가 청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게 다 무료예요. 여러분들 이제 백신을 맞게 되신다면 그 백신을 그 맞는 이 콜센터에 전화하면은 이런 상담을 다 무료로 하고요. 또 백신을 맞고 나서 보건소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본다. 그럴 때는 보건소나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옆에서 1시간씩 봐줍니다. 이게 다 무료로 이루어지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훨씬 더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몸이 망가졌을 때, 아팠을 때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복원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자원입니다.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도 우리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 심리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건강의 회복력에는 두 가지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인관계, 사회적 자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동료들로부터의 지지와 지원이 있을 거고요. 내적 회복력은 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회복력입니다. 앞에 있었던 재정적 자원, 사회적 자원 이런 거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줘야지만 가능하죠. 두 번째로 대인관계와 사회적 자원도 마찬가지로 다른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이 회복력을 돕는 자원이 되어 주어야지 가능한데, 내적 회복력이라고 그러는 거는 남이 나한테 주고 싶다고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기회는 줄 수 있고 방법은 줄 수 있지만 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어요. 그런 것들에는 이제 이런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는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바라보느냐, 또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기회나 운이 내 삶을 실제로 통제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한다라고 믿고 있느냐라는 나를 통제하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믿음이 내적 회복력에 또 중요하고요. 생각이나 감정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조절하느냐도 중요하겠고, 또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나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신앙, 영성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자신과 남에 대한 용서와 연민도 내적 회복력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럼 이제 내적 회복력에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적 회복력을 강화되는데 두 가지가 좌우를 합니다. 하나는 애착 관계고요. 두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경험입니다. 애착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예쁜 아기가 아빠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말은 못해도 아빠하고 정서적 교류를 하죠. 행복감도 눈을 통해서 아니면 옹알이를 통해서 내 몸짓을 통해서 아빠한테 표현하고, 아빠는 또 그거를 보면서 아이의 감정을 알아채고 아이의 필요성들을 이제 알아채죠. 그러면서 아이의 정서적인 경험에 공감을 해줍니다. 아이가 느끼는 거를 마치 내가 느끼는 것처럼, 예를 들면 네가 지금 뭐 우유를 많이 먹고 우리 아이가 기분이 좋구나. 아빠도 네가 기분이 좋은 걸 보니까 행복해. 이런 식으로 공감해 주는 것들이 애착 관계와 공감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애착 관계가 여러분들의 내적인 회복력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착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크게 세 부류로 좀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저희 가족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절반 이상은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기들이,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 너는 엄마가 없으면 잠깐 엄마가 눈에 안 보이기만 해도 아주 뒤집어지고 자지러져서 마치 경기하듯이 울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엄마와 분리가 되어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불안을 느끼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냥 혼자서 엄마가 어디 갔는지 뭐 잊어버리고 뭐 자기 혼자서 장난감 갖고 놀거나 뭐 자거나 그럽니다. 50%의 성인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엄마가 오면은 다시 또 엄마를 반가워하고 엄마랑 또 잘 놀아요. 엄마가 왔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엄마한테 내가 징벌을 할 거예요, 이래서 미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를 또 환영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은 독립적이고 좀 주체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성인으로 자라게 되고요. 스스로한테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또 새로운 관계에도 거리낌 없이 잘 맺을 수 있고요. 또 엄마로부터 따뜻함을 경험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또 상대방이
거절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삐지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냥 그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불안정 회피형이라는 애착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다가 엄마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럴 때 있습니다. 엄마가 오랫동안 돈 벌러 떠나 있는 경우, 또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경우, 이럴 때는 처음에는 엄마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다가 엄마가 영영 안 돌아오다 보면은 엄마에 대한 믿음과 또 엄마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그냥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원래 혼자야. 엄마는 나를 버렸어.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야. 라고 그냥 스스로 어머니의 대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요. 이 분리불안을 견디지를 못해요. 나한테 중요한 상대방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하고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잠깐 분리가 되고 안 보이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고 싶은 인정이나 어떤 지지나 칭찬이 없으면 엄마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버림받기 싫으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게 되고 수용하게 됩니다. 요새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악의를 갖고 조종을 하기도 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마음 이야기해봤자 어느 누구도 나를 공감하지 못할 거야. 왜냐면 오랫동안 나 버림받았고 혼자 있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받고 존중받는 거에 대한 커다란 기대가 없고 현실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그냥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쓰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손해보고 또 혼자 속상해하고 무조건 잘해줍니다. 무조건. 그리고 혼자 속상해합니다. 상대방이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상대방의 감정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계속 줍니다.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청구서를 들이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이제 진짜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는 또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애착의 대상을 찾아서 또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 일반적인 형태로 한 20%, 15%, 20% 정도가 불안정 저항형 애착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달래도 엄마를 계속 찾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열등감도 많고 욕심도 많아 보이고 이기적이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미성숙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이 되게 불편해집니다. 근데 본인은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와도 계속 항의하고 화내고 있거든요. 이런 애착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어렸을 때 이런 경험과 여러분들의 특징적인 패턴이 어른 때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관계를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난번 순서에서도 제가 제목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애착 관계가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후배들을 통해서 또 동호회를 통해서 우리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애착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기존에 어렸을 때 경험했던 정서 체험이 똑같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똑같지 않게 새로운 관계로 다른 관계성을 재경험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전에 부모한테서 경험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뭔가 달라져요. 제 친구들도 제 주위에서도 또 저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은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뭔가 달라졌다. 여유가 있어졌고 사랑이 네가 생긴 것 같고 하여튼 뭔가가 네가 전혀 인격적으로 그러지 않을 부분이 많았는데 왜 이렇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어.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돈 벌러 가느라고 나는 혼자 있었어. 나는 항상 외톨이였어. 이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시지 않으셔야 될 거는 교정적 정서 체험 또는 교정적 정서 재경험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도 또 좋은 친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어린이들은 보통 이제 감정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교정적 정서의 경험이 일어나지만 성인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해 줄 때 아니면 내 생명까지 내어줄 때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십자가를 졌다라는 경험이 있을 때 이런 경험들이 주로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또 직장 생활이나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교정적 정서 체험이 많이 일어나는 그리고 이전의 상처가 아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재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부모의 공감 능력은 자녀 뇌에 흔적을 남겨서 나도 여러분들을 이제 공감할 수 있게 되지만 그 공감 능력은 타인의 공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공감 능력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정말로 어려웠는데 어떤 분이 나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지각하는 것처럼 막 어떤 장로님이 나의 아픔을 본인의 경험처럼 아파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게 저한테 어떤 공감받는다라는 인상을 주면서 내 정서가 안정이 되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반응들이 내 뇌에 흔적이 돼서 또 나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과정은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됐을 때 저희 선생님들 중에 저희 은사님 중에 한 분이 공감을 정말로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쭉 앞뒤 내 전후 맥락을 따지고 나서 네가 이제 알겠다. 이런 반응이 누구한테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존중받고 내가 격려받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재경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했던 그런 제스처나 말투나 심지어 얼굴 표정이나 미묘한 그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정신과 전문의가 돼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환자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하고 만났을 때 언제 어떤 도움이 됐었다. 이런 것들은 그 공감 능력은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 제일 밑에 도자기는 이렇게 깨지면은 여러분들 보통 다 버리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인생을 이렇게 스스로 내 인생은 계속 상처받았고 버림받았고 사기도 당했고 남들이 한 번도 나를 존중해 준 적도 없고 쓸모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깨진 도자기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의 킨츠키 기법이라고 해서 이 도자기에 깨진 것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접착제로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이 깨끗하게 다 이 표면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 금가루를 입히면 이전의 작품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는 작품이 되는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킨츠키 도자기 수리 과정인데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하고 부서진 영혼이 있으면 보통 그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버리고 싶고 지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힘들었던 기억이고 상처라도 여기에 킨츠키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이만큼을 버리면, 보기 싫어서 버리면 여기를 뭔가로 때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다 모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게 이 영혼 회복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좀 할 것인지를 보면은요.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소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너무 많이 힘들어요. 저도 지난주, 지지난주에 아침 7시부터 거의 11시까지 토요일, 주일 다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소진이 많이 됐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 로뎀 나무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고 또 힘을 주십니다. 쉬게 하셨어요. 그때 이 이세벨의 이런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막 재촉하셔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영적 호렙산으로 가라 이러시지 않으시고 이세벨이 협박했을 때 엘리야가 그냥 쓰러졌는데 그때 쉬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쉬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일중독자가 돼서 뭔가를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여러분들 뭔가를 자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일단 로뎀나무에서 쉬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속 그 하나님의 공급을 좀 받기를 뭐라 그럴까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진 예방하려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잘 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이제 9가지의 규칙을 쭉 해놨는데 낮잠을 안 주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야 되고 잠자리에 들 때만 눕고 이외엔 눕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2월 달에 청도 대남병원에서부터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많이 잘 때는 한 3시간 정도 자고 뭐 힘들 때는 한두 시간밖에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 괴로웠어요. 수면제를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운동도 해도 그냥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특히 제가 그 대남병원 안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분류해서 서울로 보냈던 환자들이 사망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얼굴과 이름이 꿈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게 됐는데 지금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저는 그 시간에 뭐 가끔 넷플릭스도 보지만 책을 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봤던 그냥 고전 명작을 그냥 봅니다. 그 시간에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피곤하긴 한데 전보다 좀 덜 괴롭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 텔레비전이나 자꾸 핸드폰을 보세요. 자기 전에. 블루라이트가 머리를 깨우치고 잠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자기 2시간 전에는 그냥 진짜 잘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잘 잘 수 있으셔야 돼요. 주무실 수 있게 이런 사소한 것들을 잘 지키셔야 되고 주말에 주일에 몰아서 주무시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슬립 사이클이 완전히 깨져서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를 잘 지키셔서 하여튼 소진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적절하고 건강한 취미 활동을 좀 권고하고 싶습니다. 난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취미 활동이야? 이런 생각 갖고 계실 텐데요. 이게 2015년에 나온 뉴스인데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거는 독서더라고요. 근데 그 독서가 6분만 읽어도 스트레스를 뭐 70% 가까이 감소시키고 심박수도 떨어지고 근육 긴장이 풀어진다 합니다. 이게 독서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육이 긴장이 됐다가 이완이 됐다 하는 스트레칭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게 이제 음악 감상이고요. 산책이고 비디오 게임도 도움이 되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별로 비디오 게임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핸드폰 게임이든 뭐 PC 게임이든 이거는 오히려 뇌를 흥분시키고요.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주변에서 나를 공격한다, 나도 싸우자라는 이런 파이팅과 관련된 반응, 어라우저를 일으켜서 과다한 각성이 되고 흥분을 해서 심장박동이 더 증가합니다. 흥분이 되죠. 그러면 분노가 생기고 이거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더 쌓는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급적 스트레스를 푸는 취미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혼자서 뭐 책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책을 읽는 모임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그냥 가볍게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공감 반응을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해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해줄 수도 있고 나의 경험이 공감받을 수도 있겠죠. 또 그림도 혼자 그리지 말고 이렇게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취미 활동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교류의 소중한 시간이 돼서 놀이가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의 해소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같이 뛰기도 하고 뭐 자전거를 같이 타도 되고요. 또 뭐 축구나 뭐 산책을 같이 여럿이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가드닝을 같이 해도 되고 하여튼 놀이가 되도록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이제 남자 형제님들은 자꾸 세계적인 대가가 되려고 1등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또 경쟁을 하세요. 옆에 친구가 만약에 분당 30rpm으로 타면은 나는 50rpm으로 뛰어야 되고 근데 그럴 필요 없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즐겁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험 봐서 1등은 뭐 100만 원 상금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단지 놀이에 불과하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과 기억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이제 방어 기제가 성숙한 방어 기제들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승화라는 방어 기제를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승화는 여기 닭이 되게 형편없이 좀 왜소한 닭이 있는데 화가가 이렇게 꼬리도 멋있게 컬러풀하게 했고 여기에 보면은 뭐 벼슬도 더 진짜 왕관처럼 만들었고 가슴에도 띠를 만들고 살도 더 있고 그 살집도 있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리면 아마 이 왜소한 닭이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용납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더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본능 에너지를 조금 더 건강하게 목표를 위해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운동을 한다든지 아까 있는 취미 활동을 하는 거는 이 승화라고 하는 방어 기제에 아주 좋은 한 예가 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는 이타주의나 유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그림인데 국어라는 이제 사람을 그린 건데요.
이렇게 남을 돕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뭐 남을 위해서 구제를 못해요. 기도가 저희한테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내 가족이나 여러분 지인들, 친구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성숙한 방어 기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유머입니다. 아까 인격은 의식적인 부분이 많이 좌우한다고 그랬죠. 이타주의나 유머는 여러분들이 인지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연습하면 유머도 뭐 그냥 30, 40대 아저씨 유머가 아니라 조금 더 고급스러운 유머, 상대방을 격려하고 높여주는 유머 같은 거는 연습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미숙한 방어 기제는 제가 여기에다가 자세히 썼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무의식적 억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거의 못 느끼세요. 손상되고 실망했는데 보통 우리는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하죠. 이렇게 이를 악물고 피가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참고 있는 거는 이제 의식적으로 하는 억제이고, 이 단계가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들이 억압인데요. 이 무의식적으로 처리된 분노나 갈등은 보통 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꿈에 보면은 막 내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처리할 수 있게 이미 깨어있는 동안에 억압이 된 정서적인 찌꺼기들의 흔적입니다. 또 뭐 이런 부정과 투사라는 것도 있고, 또 합리화도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에 파리가 있어요. 아내가 실은 미워서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데 뭔가 핑계를 대고 내 행동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럴듯한 것으로 핑계를 대는 것들이 이제 합리화죠. 이런 것들은 보통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쓰는 겁니다. 미숙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미숙한 거는 어린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SNS는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저도 여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쓰고는 있지만 이거는 실제 상호작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행동에 또 정서적인 교류에 방어를 많이 방해를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지 왜곡과 행동 양식을 교정하는 것들이 이제 좋은데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기를 써보면 압니다. 나는 당연했다라고 그 당시에 화를 내는 게 당연했는데 집에 와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때 내가 왜 화를 냈지? 이런 객관적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당시의 행동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하는 게 좋고, 또 그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요. 안 될 때는 돈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 왜곡과 행동 양식을 교정하는 치료는 시간당 싼 데는 한 20만 원, 30만 원, 비싼 데는 한 50만 원도 받아요. 1시간에. 그래서 별로 저는 그렇게 돈을 쓰고 8번 한다고 해서 12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그냥 훈련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일기를 쓰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에 무슨 일을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의 렌즈로 한 번씩 살펴보는 게 더 돈도 안 들고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시간 때문에 이 연습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심호흡을 하시는 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복식 호흡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번, 4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연습은 하루 2번, 3번 이렇게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이제 복식 호흡을 하시고요. 이거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근육 이완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육 이완 훈련도 유튜브에 좀 나오고, 혹시 다음 주에 제가 그 시간이 좀 되면은
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